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그녀가 왼쪽 다리를 절고 있다는 이상한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인기인이었다. 뛰어난 외모에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그녀의 주변에는 친구들로 가득했고 그녀에게 고백했던 남학생들의 수도 10손가락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1년 전 과거의 일이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금 우리 반의 왕따였다. 여전히 뛰어난 외모와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따윈 한 적 없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그녀가 신체교환병에 걸린 환자라는 점. 그 사실이 그녀를 왕따로 만들고 있었다. 지금 세계에선 신체교환병이 유행하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병은 계속해서 퍼져만 가고 있었다. 감염되는 원인도 경로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른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마치 장애인처럼 몸의 어딘가가 불편해진다는 것이 세상이 아는 전부였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 이 병에 걸린다면 그 사람은 눈앞이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고 두 다리로 더 이상 걸어 다닐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일정한, 아니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이 병은 또 다른 병으로 변하게 된다.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느 순간 다시 시력이 돌아오고 그 대신 두 다리를 절게 된다. 그리고 또다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두 다리의 힘이 되돌아오지만 그 대신 이번엔 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이건 불치병이었다. 한마디로 한 번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평생 매 시기마다 바뀌는 몸의 불편함에 익숙해지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끔찍한 일이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판타지나 SF 소설에 등장할 만한 병이 지금 이 세계에 찾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병의 감염자다. 그녀의 경우에는 목소리였다. 나는 2학년이 시작된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그녀를 건드려도 그녀는 싫다는 소리 한 번 낼 수조차 없었다. 체육 시간에 아이들의 발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의 절반이 까지고 피가 나오는데도 아프다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표정으로는 울고 있는데도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반응이 재밌다고 또다시 그녀를 괴롭혔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만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없던 정의감이 솟아오르지도 않았다. 다른 아이들에게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을 건넬 이유도 없었으며 용기도 없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2학년에 올라와서였고 그녀의 사정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했다. 게다가 왕따라는 건 신체교환병보다 더욱 무서운 감염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그녀를 감싸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나는 분명 그 병에 걸리고 말 것이다. 친하지도 않은 상대를 위해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다. 왕따가 없는 세상이란 건 이상적인 궤변이고 이미 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졸업해 버린 지 오래된 어른들의 망상일 뿐이다. 어느 곳에서나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 집단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건 세상의 이치이고 앞으로도 절대 변할 리 없는 절대불변의 법칙이야. 그렇기에 나는 이 정도로 만족했었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었다. 내가 처음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눈 건, 아니 대화 비슷한 걸 나눈 건 음악 시간 때 반 남학생 몇 명이 노래 가사를 개사하여 그녀에게 성희롱을 했던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였다. 학교 수업이 전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학교 밖에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바닥을 보면서 걷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었다. 말을 건네봤자 대답도 못하는 벙어리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한단 말인가. 무시하는 게 나로서는 더 이득이다. 내가 먼저 말을 건네지 않는다면 상대 쪽에서 내게 다가오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서 뒤를 바라봤고 나는 2학년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녀와 얼굴을 마주했다. 눈을 마주치는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다. 화들짝 놀라는 그녀의 리액션에 반해 주변은 아주 조용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에 깜짝 놀랐을 때에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일까. 내 얼굴을 확인한 그녀는 내가 같은 반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자신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손바닥을 들어 올려 인사하는 포즈를 취하며 말했다. 안녕. 내 인사를 받은 그녀는 일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신도 손바닥을 들어 올리며 입을 움직였다. 분명 입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그녀도 나를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여자와 나란히 걷는 것도 이번에 처음이었다. 물론 상대가 벙어리가 아니었다면 더욱더 멋진 분위기였겠지만 말이다. 원래 이 길로 다녔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갑갑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 속에서 노트 한 장과 펜을 꺼내어 열심히 적기 시작했다. 이윽고 펜을 멈추고 그녀는 나에게 노트를 건넸다. 아니, 원래는 뒷길로 가는데 오늘은 애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말을 들어서. 아, 걔네들. 그러자 그녀는 내가 말하는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길로 쭉 가는 거야? 그녀는 내 손에 들려있던 노트를 다시 건네받곤 또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길가를 걸으며 자신의 가방을 받침대 삼아 글씨를 써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스레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내 생각 이상으로 힘든 일인 것 같았다. 쭉 가다가 슈퍼에서 오른쪽. 나돈데. 뭐야 나랑 가까운데 살고 있었네. 그렇네. 그녀는 그렇게 적으며 웃음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웃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다. 언제나 시무룩하고 어두운 표정만 짓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와 정반대였다. 1년 전만 해도 언제나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이다. 같은 반 친구와 대화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종이 위에 펜을 움직이는 그녀의 손이 꽤나 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 밖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그 다음부터 대화를 걸어온 건 그녀 쪽이지만 말이다. 아무래도 하고 싶었던 말이 잔뜩 쌓여 있었던 것 같았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집을 도착하고 보니 그녀와 나는 꽤나 가까운 장소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 불과 5분여 거리. 잘 가. 내가 이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자 그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곤 글씨로 가득해진 노트 구석에 뭔가를 적더니 내 쪽을 향해 들어 올렸다. 잘 가. 그 뒤로 그녀는 항상 그 길로 하교를 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나누는 이야기가 많아졌고 내가 청소 당번일 때이면 그녀가 그 길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기까지 했다. 나는 그다지 싫지 않았다. 나 또한 학교에서 조용한 성격이라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진 않았기에 그런 하굣길이 한 달 정도 지나자 그녀는 아이의 스케치북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스케치북은 꽤나 큰 편이어서 가는 길 동안 실컷 떠들고 나면 한 장이 전부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교내에서 볼 수 없었던 그녀의 웃음을 볼 수 있었고 그녀는 교내에서 볼 수 없었던 내 활발한 성격을 볼 수 있었다. 그녀와 나는 더욱더 친한 사이가 되었고 어느 날에는 바로 집에 가지 않고 같은 곳을 계속 돌며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졌다. 분명 이 병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른 병으로 변화된다. 그러면 분명 그녀는 또 다른 장애를 앓겠지만 목소리는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사도 확실히 표현할 수 있고 쓸데없이 큰 스케치북을 가방 속에 구겨넣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나는 하루빨리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분명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침대에 누워 머릿속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았다. 약간 변태같이 느껴지는 몰라도 나는 너무나 궁금했다. 어떤 목소리일까? 귀여운 목소리일까? 아니면 조금 더 성숙한 목소리일까?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어떤 목소리로 말을 걸어와도 나는 그 목소리를 마음에 들어갈 거란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녀를 좋아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 순간이었다.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의 홈 버튼을 눌러 화면을 띄웠다. 문자 메시지. 그녀에게서 온 것이다. 핸드폰 번호를 교환한 건 같이 등교한 지 한 달이 다 돼 갈 무렵이었다. 나는 서둘러 메시지를 확인했다. 야, 나 어떡하지? 무슨 일이지?
그녀가 보낸 한마디가 불안함을 싹 틔우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에 키패드를 눌렀다. 왜 그래? 그리고 1분도 채 안 돼서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와 나 나와. 뭐가? 그녀의 한마디. 가슴속에 피어오르던 불안감은 놀라움으로 서서히 변해갔고 다음 문자를 확인한 그 순간 그 놀라움은 꽃을 피웠다. 목소리. 휴대폰 조작하던 손이 일순간 멈췄다. 목소리가 나온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토록 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이렇게 기적 같은 타이밍에 되돌아오다니. 나는 흥분에 못 이겨 곧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송신음은 몇 번을 가지고 못하고 끊어져 버렸다. 의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곧바로 날아온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내일 그 길에서 들려줄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키패드를 누르기 시작했다. 알았어.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녀와의 문자는 끝났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제 그녀도 지긋지긋한 왕따 생활의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다. 내일이면 내가 이렇게 그녀를 좋아했던가. 분명 몇 달 전만 해도 그녀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그저 남이었다. 그녀가 왕따를 당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구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고 자신이 왕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가 괴롭힘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설 것이고 그녀 또한 위험에 빠진다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 사실이 조금은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저 몇 개월 만에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내 얼굴에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 언제 잠이 들어버렸던 걸까? 이때 내가 잠을 자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진 않았을 텐데.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신체 교환병. 지금까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그녀만의 문제라고 생각해 왔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섞여 두통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손은 머리를 쥐어짜지 못하고 계속해서 귓불을 잡아당길 뿐이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몸을 움직이면 들려오던 낡은 침대의 비명소리도 바람에 날리는 커튼의 부드러운 소리도 옆에서 반짝거리는 시계의 알람 소리도 핸드폰에서 작동시킨 헤비메탈 음악 소리도 전원이 켜져 있는 컴퓨터의 위밍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 순간 방문을 열고 엄마가 나타났다. 저 방문은 어떤 소리로 열렸을까? 쾅일까? 아니면 덜컥이었을까? 엄마가 알람 시계를 가리키며 입을 움직였다. 아, 알람 소리를 끄라는 말일까? 하지만 내 뒤엔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내가 멍하니 엄마의 표정을 바라보고 있자 엄마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또 입을 움직인다. 그렇지만 내 뒤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고요한 이명만이 귓속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눈물을 확인한 엄마가 다급하게 다가와서 어깨를 흔들지만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는다. 너무 타이밍이 안 좋지 않은가? 오늘은 그녀의 목소리가 돌아온 날이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날이었다. 엄마가 계속해서 나를 향해 입을 움직인다. 대답할 수가 없다. 들리지 않으니 대답할 단어를 찾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대충 세수만 한 뒤에 교복을 갈아입고 가방을 맨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나는 말없이 집을 나왔다. 하늘은 새하얗다. 공기는 맑았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만 없었더라면 오늘은 분명 최고의 하루가 되었을 터였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학교로 향했다. 원래라면 들렸어야 할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아주 조용한 방에 누워본 적이 있는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면 아주 고요하고 작은 이명이 들려온다. 그 기분을 이른 아침 등굣길에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썩 유쾌하진 않다. 학교에 도착한 나는 나에게 손을 들어 올리며 입을 움직이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반사적으로 안녕이란 말을 내뱉을 뿐이었다. 몇 개의 반을 지나고 내 반을 찾아 들어가자
교실의 구석에 엎드려 있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녀는 내 쪽으로 시선을 한번 옮기더니 씩 미소 지으며 다시 엎드렸다. 그녀의 모습을 보아하니 아직 학교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나 또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아 그녀처럼 엎드렸다. 이대로 자고 일어나면 내 뒤가 원래대로 돌아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수업 시간이 되었고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을 움직이며 입을 움직였지만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이명만이 1시간 동안 반복되었을 뿐이다. 그렇게 나는 이명 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자리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종례 시간이 찾아왔다. 담임의 지루한 종례가 미치도록 듣고 싶은 적은 이번에 처음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섰고 나 또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실의 구석엔 이미 그녀가 없었다. 아마도 먼저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천천히 그 길로 향했다. 그녀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저 별일 아닌 듯이 미안, 나 소리가 안 들려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울고 불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봐야 할까? 들려오는 소리는 없었지만 머릿속이 하루 종일 너무도 시끄러웠다.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두통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왔다. 길의 입구에 들어서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녀가 서 있었다. 익숙한 모습이었다. 몇 개월 동안 봐왔던 그녀의 모습. 언제나 먼저 서서 손에는 큼지막한 스케치북과 펜을 들고 웃는 그 모습. 하지만 이번에는 스케치북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 사실을 강조하려는 듯 그녀는 자신의 두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와 마주봤다. 그녀는 배시시 웃으며 내 앞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자 내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폰의 진동이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어 그녀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목소리 들려줄까? 그 단어에 나는 눈물을 흘릴 것 같았다. 앞으로 세상에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보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 더 슬프게 다가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키패드를 눌러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응. 그녀는 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씩 웃으며 내 두 눈을 가렸다. 그리고 그렇게 30초의 시간이 흘렀다. 서서히 손을 내린 그녀는 또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었다. 어때?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자 그녀는 당황한 듯 입을 움직이며 내 얼굴을 살폈다. 들리지 않았다. 분명 지금 그녀가 나에게 말을 했었겠지만 나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귓속에는 계속해서 작은 이명이 채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움직였다. 목소리, 예쁘네. 나는 분명 그렇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가 나에겐 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들은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계속 입을 움직였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뭐가 그렇게 기쁜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입을 움직였다. 나는 또다시 입을 열었다. 천천히, 그리고 별일 아닌 듯이. 나 사실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자 그녀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을 찾지 못한 듯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저 멍했다. 귓속에 들려오는 고요한 이명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나와 그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 모양은 아주 또박또박했다. 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건 괜찮아였다. 그러더니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꺼내어 내 눈앞에 들민 것은 다름 아닌 스케치북이었다. 이걸 왜 들고 다녀? 내가 묻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더니 스케치북에 이리저리 적기 시작했다. 그냥 이거 아직 반 정도 남았어. 내가 이거 반 채우고 나서 돌아왔으니까. 이거 다 채웠을 때 너도 괜찮아질 거야. 스케치북의 하얀 도화지를 바라보며 나는 살며시 웃음 치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건 이명소리가 전부였지만 나는 확실히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귀엽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집에 갈까? 응. 이번엔 그녀가 나보다 앞서 걸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그녀가 왼쪽 다리를 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목소리를 되찾은 대신이 바로 이건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후에 그녀가 또다시 목소리를 잃게 되거나 나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더라도 괜찮다. 스케치북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인간을 낚는다. 조선족은 누가 조선족이라는 거야. 새끼가. 귓구녕이 어떻게 됐나. 녀석이 전화를 끊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가 불을 뿜고 곧 매캐한 연기가 방에 가득 차기 시작한다. 나는 타들어가는 녀석의 손끝을 보았다. 오랜 흡연으로 인해 녀석의 손가락은 누렇게 물들어 있었다. 녀석은 저 손으로 코를 후비고 쌈을 싸먹고 오줌을 둔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애인을 만나러 갈 것이다. 겨울엔 길거리 음식이 그만이라며 호떡이나 붕어빵을 사서는 하나 꺼내 애인 손에 쥐어줄 테지. 그러곤 호색한답게 애인을 모텔로 데려가서 몸 이곳저곳을 탐색할 것이다. 저 손으로 누렇고 니코틴과 각종 세균에 찌든 손으로 어쩐지 구역질이 치밀었다. 눈이 마주치자 녀석이 담배를 든 손으로 편의점 봉지를 툭 밀었다. 힘없이 주르륵 밀려난 봉지가 속에 든 것을 토해냈다. 삼각김밥, 샌드위치, 담배 2갑, 생수병이 책상 위를 어수선하게 뒤덮었다. 나는 녀석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모습을 상상했다. 분명 저 손으로 물건을 골라 계산대로 가져갔을 테지. 나는 떨떠름하게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조선족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뭐, 정체가 들통날 가능성도 줄어들고. 정체는 무슨, 내가 슈퍼악당이라도 되냐? 보이스피싱으로 등쳐먹는 주제에 겁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이번 달 실적도 내가 꼴찌인 거 아냐? 너 그러다가 모가지 잘려. 임마. 총 6명이 한 팀이었는데 그 중에 양심을 가진 인간은 나밖에 없었다. 그러니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했다. 보험왕을 뽑는 것도 영업왕을 뽑는 것도 아닌데 실적 운운하다니 우습지만 사기도 엄연한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경쟁 심리를 자극해 사기를 독려한다나 뭐라나. 즉, 사기를 더 열심히 치게 하기 위해서 사기꾼들끼리 경쟁을 붙인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곳이 한심하다 못해 진절이 날 지경이었다. 다단계 회사에 얽혀서 어쩌다 이곳까지 흘러들어오지만 않았다면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았을 인간들이다. 좁아터진 지하방에서 연달아 연기가 피어오르자 기침이 쏟아졌다. 녀석은 나를 한심한 눈으로 보았다. 녀석의 입에선 몇 개 빚째인지 모를 담배가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앞에 놓인 재떨이는 비오지 않아 담배꽁초와 침이한테 섞여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보지마, 시발. 쓰레기 주제에 누굴 쓰레기 취급하는 거야. 너 아까부터 뭘 꼬라보냐? 꽉 뒤질라고. 그냥 그러니까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좋을까 그 생각하던 중이었어. 변명하고는 나는 전화기를 들고 아무 번호나 누르기 시작했다. 10자리의 숫자를 누르자 통화 연결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누구시죠? 왜 그래? 녀석이 소리를 낮추며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화기를 가리켰다. 전화 받은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봐. 우리가 속삭이는 도중에도 상대방은 목청이 터져라 여보세요를 연발하고 있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게 그 집 아드님을 데리고 있습니다. 타이밍 좋게 스피커에서 어린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녀석이 파일을 재생시킨 것이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까무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성아요. 우리 성아. 성아 너 거기 있어. 내가 실적이 적다곤 해도 이런 종류의 전화를 수없이 해본 경험으로 미뤄보아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이지 않다. 전화기 너머로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중년 여자의 울음소리에 녀석도 얼굴을 굳혔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예방법이 널리 퍼져 있어서 그런지 대개 아드님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걸어도 당황하긴커녕 오히려 맞받아쳤다. 제발 좀 데려가라는 둥. 휴가 나왔으면 집으로 기어들어올 것이지 어딜 싸돌아다니냐는 둥. 내가 그 아드님이라는 둥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당황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보이스피싱에도 엄연한 급이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임기응변에도 능수능란해서 주로 복잡한 은행 쪽 일을 맡았다.
서열이 제일 낮은 나는 가장 기초적인 납치 설정을 또 맡았는데 걸려드는 사람은 드물어도 한 번 물었다 하면 한몫 크게 잡는 방법이기도 했다. 성공률이 희박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거 아무래도 진짜 사건이 터진 집에 전화를 건 모양이다. 아들이 실종됐거나 진짜로 납치된 집에 나는 녀석에게 눈으로 물었다. 어떻게? 녀석은 눈을 부라리며 뭘 어떻게? 밀어붙여야지. 라고 대답했다. 저기요, 여보세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네, 얼마가 필요해요. 달라는 대로 주겠으니 우리 애만큼은. 녀석이 손가락을 3개 펴서 흔들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입을 열었다. 3억, 내일까지 3억을 준비해 놓으세요. 내일 이 시간에 전화하겠습니다. 끊습니다. 전화를 끊자 정적이 찾아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전화기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전화가 올 리 없음에도 곧 전화벨이 울릴 것 같아서였다. 녀석이 갑자기 내 뒤통수를 딱 소리가 나게 후려쳤다. 3억. 와, 새끼 장난 아니네. 내가 3억이라며. 나는 3천 말한 거지. 영화를 너무 본 거 아니냐. 평범한 집 구석에서 3억을 어떻게 끌었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라. 그럼 다시 전화해서. 모양 빠지게. 3억이 아니라 3천만 원만 준비해 주십시오. 3억은 가게에 부담되는 액수지 않습니까? 그럴까? 줄 마음도 사라지겠다. 그럼 어떡해? 내버려 둬봐. 내일 전화해서 정말 줄 것 같으면 먹는 거고. 그리고 이 생활도 당분간 관두는 거지. 녀석이 눈을 빛내며 3억을 반으로 나누면 1억 5천이다. 복권 1등 된 거랑 비슷해. 라고 말했다. 나는 머리나 식히겠다며 당구장으로 몰려간 나머지 녀석들이 언제 들이닥칠까 두려웠다. 녀석은 그런 내 걱정을 빤히 아는 듯이 말했다. 이 일은 당연히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는 거다. 너는 실적 부족으로 잘리는 거고 나는 시발될 대로 되라지. 나도 대가리 클 만큼 컸다 이거야. 내가 내 발로 나가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 안 그래? 너도 인생 새 출발해야지. 듣기론 빚이 꽤 된다며? 과연 실적 1위다운 실력이었다. 녀석은 말로 나를 살살 녹였다. 학교도 다시 다녀야지. 집에도 내려가고. 곧 명절인데 부모님 잘 지내시는지 봐야지. 앙, 내가 장남인데. 액수만 좀 클 뿐이지. 어차피 똑같은 사기야. 저 새끼들 알면 6등 분해야 되지. 나눈다고 해도 내 몫도 똑같이 나눠줄 것 같아. 나나드니까 챙겨주는 거지. 그야말로 뱀 같은 혀 놀림이었다. 혀를 날름거릴 때마다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녀석이 아가리를 쫙 벌리고 달려들어 내 속의 양심까지 꿀꺽 집어 삼켰다. 그래,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급하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똑같은 사기다. 납치범을 대신해 돈을 뜯어내는 것도 사기고 고울리게 꼬마를 속여서 푼돈 몇 푼 뜯어내는 것도 사기야. 시발, 그래 나는 사기꾼이다. 사기꾼. 보이스피싱이나 해서 사람들 주머니 털어먹는 쓰레기. 아무리 고결한 척 녀석들을 욕해봤자 나도 사기꾼호의 탄선원이 돈 똑같았다. 녀석은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아무것도 못하는 놈인 줄 알았더니 대박 터트리네. 하며 희죽거렸다. 찌든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녀석은 나를 데리고 밤새 유흥가를 돌아다녔다. 고기, 그것도 한우를 사주고 양주도 사주고 마지막으론 안마방이란 곳에 가서 아가씨가 해주는 서비스도 받아보았다. 돈은 물론 녀석이 지불했다. 나는 만취 상태여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깜빡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이미 일이 끝난 후였다. 사실대로 고했다간 또 병신 취급이나 받을 것 같아서 황홀한 척 연기하며 밖으로 나왔다. 녀석은 그놈의 담배를 줄기차게 피우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까지 장사하는 집에서 한 잔 더 하자는 말에는 혼자 돈을 꿀꺽하려고 나를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죽이려는 속셈인가 의심해야 했다. 다행히 나에겐 딱 2잔을 권했을 뿐이다. 그러곤 혼자서 2병을 더 피웠다. 잠자리 들었을 때는 이미 해가 환하게 뜬 후였다. 늦은 오후에야 일어나 아지트로 향했다. 녀석은 멀쩡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술독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난 몰골이었는데 말이다. 다른 녀석들은 이 시간이면 점심밥을 먹고 당구장이나 PC방으로 가서 몇 시간씩 있다가 왔다. 고로 어제처럼 다른 방해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녀석이 신호를 보냈고 나는 어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2번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다. 돈은 준비했어요. 성화는 어떻게 지내고 있죠? 밤새 잘 있었나요? 우리 성화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애는 잘 있는데요. 그래요, 성화요. 비는 잘 있어요. 돈만 받으면 돌려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아직 술이 덜 깨서 그런지 드디어 사기꾼 인생을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건지 말이 술술 흘러나왔다. 녀석이 옆에서 킬킬 웃는 소리가 들렸다. 공원 옆에 주차장 아시죠? 거기로 혼자만 오세요. 저희 남편이. 아니요. 아줌마가 들고 오세요. 아저씨가 괜히 오버하면 일 틀어지니까. 아줌마는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믿을 수 있겠죠. 괜히 쓸데없는 일 버리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앞으로 1시간이에요. 1시간에서 딱 10분 더 기다리고 갈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배를 잡고 끄끄대며 웃고 있던 녀석이 나를 쳐다봤다.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있다. 정말이지 미친 놈처럼 보였다. 영화에 나오는 미치광이 악당 같았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나도 녀석을 따라서 웃기 시작했다. 우리는 하이에나처럼 낮게 킬킬대며 굴러다녔다. 인간 망종이라도 되는 양. 아줌마는 정말로 혼자 나타났다. 007 가방은 들고 있지 않았다. 배낭 가방을 등에 메고 보기에도 묵직해 보이는 여행용 캐리어를 하나 끌고 나왔다. 돈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지? 3억이라는 돈이 가방에 다 들어갈 턱이 없고 그렇다면 손에 들고 있는 캐리어에 들어있다는 건데 가방은 왜 가지고 온 거지? 내가 생각하는 사이에 녀석이 차에서 내리라고 눈짓했다. 그래도 자기가 서열이 높다고 나한테 위험한 일을 시키는 거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잠깐만, 도청장치라도 있으면 경찰이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저 아줌마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 생각해보면 우리 경찰에 신고하지 말란 소리도 안 했잖아. 이상하긴 내가 더 이상하다. 우리는 저 가방만 뺏어가지고 튀면 끝이야. 그렇지만 겁나면 같이 가던가. 누가 겁난다고. 나는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휘청거리고 심장이 지나치게 빨리 그리고 역동적으로 뛰는 것이 느껴졌다. 새벽까지 퍼 마신 술의 영향인지 녀석의 말대로 겁이 나서인지 모르겠다. 아스팔트가 눈앞으로 달려들었다. 하늘이 거꾸로 뒤집혔다. 주차장에 드문드문 세워진 차들이 일그러지고 어떤 놈은 돼지로 어떤 놈은 기린으로 변해서 어기적거리며 걸어다녔다. 아, 정말 미쳐가는가 보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몇 발자국 떨어진 차 안에 녀석이 앉아서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다. 녀석이 눈을 빨리 가지 않고 뭐하냐고 부라린다. 나는 머리를 털며 망상도 함께 떨어져 나가기를 바랐다. 감았던 눈을 뜨고 앞을 보았을 때 아줌마가 긴장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주차장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게 생긴 아줌마였다. 40대 초반 퉁퉁한 몸매, 급하게 나오느라 화장기 하나 없는 칙칙하고 늘어진 피부. 원래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는 나 때문이겠지. 무서워서. 녀석이 아닌 내가 무서워서 말이다. 나는 느슨해진 마스크 끈을 바짝 잡아당겼다. 마스크 안이 뜨거운 입김으로 축축하게 젖어갔다. 뜨겁고 질척하다. 눈앞이 어지럽다. 팔다리가 흐느적거린다. 손을 내밀자 아줌마가 캐리어를 건넸다. 우리는 단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은 채 가방을 주고받았다. 나는 정신없이 걸었다. 캐리어가 너무나 무거웠다. 3억의 돈이란 게 이렇게 무거웠단 말인가. 하기야 살면서 현금 3억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게 맞는 무게인지 가늠도 할 수 없다. 정신없이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아줌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다. 이마를 뒤덮은 식은땀이 이곳에서도 확연히 보인다. 입술만은 새빨갛다. 혀를 날름거리며 입술을 죽인다. 혀를 집어넣는 입모양이 기괴하다. 여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저 가만히 서서 내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다.
징그러운 여자다. 무서워. 전화 속에 그 여자가 맞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아들을 찾아 울부짖던 모성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공원을 빠져나와 무작정 달렸다.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서야 한숨 돌리고 차를 세웠다. 녀석은 이상하게 말이 없다. 녀석도 겁을 먹은 게 분명하다. 그동안 큰 사기를 몇 번 쳤다곤 해도 모두 전화상으로 이뤄진 범죄였을 것이다. 직접 현장에서 돈을 뺏어온 적은 없었으니 긴장할 법도 하다. 결국 내가 먼저 안달이 나서 열어볼까? 라고 물었다. 녀석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는 지나다니는 차가 너무 많아. 이 근처에 조용한 모텔이 있어. 차로 5분이면 돼. 그리로 가. 애인을 데리고 전국을 떠돌며 모텔 탐방을 했다더니 직진해서 5분쯤 가자 녀석의 말대로 한적해 보이는 모텔이 나타났다. 데스크 직원은 여행 가방을 든 나를 보고 며칠 묵으실 건가요 하고 사무적으로 물었다. 나는 하룻밤이면 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질문 없이 열쇠를 내밀었다. 녀석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므로 나 혼자 온 줄 안 모양이다. 나는 밖으로 나가 녀석한테 호수를 알려주었다. 이제 막 2개비째 담배에 불을 붙였으니 니코틴을 충전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이다. 나는 먼저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벌렁 누웠다. 조금 지나자 노크 소리가 났다. 녀석이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아줌마 아들이 어딨는지 찾지도 않더라. 돈을 주면 아들을 내놓으라고 해야 되잖아. 전화했을 때는 그렇게 날리더니.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가 원하던 걸 손에 넣었으면 끝인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왠지 느낌이. 잔소리 말고 가방이나 열어봐. 맞는지 봐야지. 안에 신문지 뭉치나 벽돌 같은 걸 넣은 거 아니야. 경찰이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거고. 그래서 아줌마가 그렇게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던 건가. 나는 캐리어를 열려다가 말고 이 말을 쳤다. 아, 비밀번호도 안 물어봤다. 녀석은 한심스럽게 나를 보더니 0000으로 해봐라고 했다. 보통 무언가를 처음 샀을 때 설정되어 있는 비밀번호였다. 나는 숫자를 모두 0으로 맞추었다.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장치가 풀어지는 소리가 났다. 진짜네. 이것 봐, 열렸어. 나는 환호성을 지르며 녀석을 돌아봤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화장실에 갔나? 하지만 화장실의 한쪽 면은 유리라서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다. 작은 모텔방에 숨을 장소가 어디 있다고? 아니, 숨을 장소보다는 숨을 이유가 없다. 야, 장난치지 말고 나와. 나는 캐리어의 손잡이를 쥔 채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문득 굳게 닫힌 출입문이 보였다. 창문은 꽉 닫힌 채로 블라인드까지 쳐져 있었다. 애초에 나 혼자 있었던 것처럼 나간 흔적은 없다. 소름이 오싹 돋는다.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나는 코를 킁킁거렸다.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악취였다. 나는 시선을 내려서 내가 잡고 있는 캐리어의 손잡이, 빼꼼 열린 그 틈새를 보았다. 어두워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그것이 빳빳한 지폐가 아니라는 점이다. 짧고 검은 실이 삐죽 튀어나와 있다. 나는 가방 속을 유심히 보았다. 그것은 실이 아니라 검은 머리카락이었다. 나는 가방을 내팽개치고 뒤로 물러났다. 그 바람에 가방이 활짝 열려 속이 훤히 드러났다. 부패되기 시작한 사내 아이의 머리통이었다. 기이하게 구겨진, 말 그대로 이리 접히고 저리 접혀서 구겨진 신체가 가방의 내부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다. 가방 안에 고여있던 썩은 피가 흘러나와 카펫을 적셨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며 가방을 건네던 아줌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친년. 나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핸드폰을 꺼내 녀석의 번호로 급히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는다. 어딜 간 거야, 이 새끼. 차에서 낌새를 채고 혼자 튄 건 아니겠지?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뭔 소리냐, 그게. 가만, 너 막내냐? 형님. 왜 형님이 그 녀석 전화를 그보다 어디세요? 어디긴. 춘섭이 발인 마치고 오는 길이다. 넌 어떻게 된 새끼가 코빼기도 안 비치냐? 그렇다고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도 안 잠그고 어딜 싸돌아다녀? 건물 밖까지 벨소리가 쩌렁쩌렁하기에 들어봤더니 문은 열려있지.
춘섭이 핸드폰이 사무실에 있지. 녀석 핸드폰이 왜 사무실에 있는지 모르겠네. 발인이요? 춘섭이요? 녀석의 이름이 춘섭이었던가. 어떻게 생겼었지? 목소리는 어땠지? 기억나는 거라곤 줄담배를 피우던 것과 누렇게 변색된 손가락 뿐이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구역질이 날 것 같다. 그래. 실적 1위. 사기왕 김춘섭이. 불쌍한 새끼. 술 처먹고 찻길에 뛰어들긴 왜 뛰어들어. 아까 전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상한 소리 말고 사무실로 와라. 모여서 한잔해야지. 그래도 한 식구였는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먹통이 든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방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카펫은 가방에서 흘러나온 피로 범벅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뛰어가서 캐리어를 닫았다. 욕실로 뛰어들어가 손에 묻은 피를 닦고 타월을 가져와 캐리어 손잡이며 겉을 문질렀다. 닦는 손이 덜덜 떨렸다. 시발 이게 뭐야 도대체 뭐냐고. 귀신에 신 것도 아니고. 캐리어 밑에 시트를 깔아놓고 피범벅이 된 카펫을 내려다보았다. 와인이나 음료수 따위를 엎은 자국은 누가 봐도 아니었다. 몇 방울의 핏자국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법이다. 나는 주저앉아 마음을 가라앉혔다. 경찰에 전화해서 사실대로 말하는 상상을 해본다. 경찰은 묻겠지. 어쩌다 그리로 전화하게 된 겁니까? 나는 대답할 것이다. 그게 장난전화 비슷한 건데요. 무슨 장난전화요?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있다고 말해서. 잠깐, 그거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여기까지 상상한 다음 나는 머리를 감쌌다. 그 아줌마가 나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으리란 건 불보듯 뻔했다. 시발. 어쩌다가 재수없게 그 번호로 전화를 건 거야. 이제 좀 인생이 피나 했더니 시궁창도 이런 시궁창 길이 없었다. 이건 어떻게 하지? 카펫은 뜯어낸다고 쳐도 캐리어 속의 이 시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 아줌마는 뭐고? 춘섭이 그 새낀 또 뭐야? 캐리어가 문턱을 넘고 계단을 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부디 가방 속에 있는 것이 새어나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데스크를 지키고 있던 남자가 심드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길을 반납했다.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캐리어를 낑낑거리며 끌고 가는 내 모습이 여실히 녹화되어 있을 테지. 지금 내 모습도 저 남자의 증언까지 합쳐진다면, 경찰이 조사라도 나선다면 체포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남겨진 물증이 너무나도 많았다. 나는 차 트렁크에 캐리어를 싣고 서둘러 운전석으로 갔다. 시체를 뒤에 싣고 달린다니 등골이 서늘했다. 사내 아이의 목이 빠져나와 내 목덜미를 물고 늘어질 것만 같았다. 그 애의 죽음은 내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다다르자 차를 세우고 핸들에 이마를 묻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치미는 토기를 참으며 핸드폰을 꺼내 통화 목록에 맨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춘섭의 번호였다. 너는 왜 자꾸 이 전화로 전화질이냐? 예상한 대로 걸쭉한 욕설이 이어졌다. 형님, 번호 하나만 추적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번호인데? 설마 춘섭이 사고하고 연관된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해주실 수 있으세요? 형님은 너 수상하다라고 미심쩍어 하면서도 알겠다고 말했다. 그가 보낸 주소가 도착하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문자함에 떠오른 주소를 보며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도로 위로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나는 속도를 높이며 거칠게 핸들을 돌렸다. 감이 서너 개 매달린 감나무가 양팔을 벌리고 서 있었다. 그 바로 아래로 야트막한 울타리와 대문이 자리 잡고 있었고, 험히 들여다보이는 마당 한 구석에는 아동용 자전거가, 그 옆에는 덩치가 제법 되는 개가 드러누워 있었다. 집집마다 먼 거리를 두고 드문드문 세워져 있는 한적한 동네였다. 그 안에서도 평범한 축에 속하는 단독주택이었다. 수수하고 소박했다. 그러나 나는 이 땅값이 금값이라는 이 동네에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재산을 긁어 모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재벌은 아니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부자란 뜻이었다. 대문을 흔들자 개가 고개를 쳐들었다. 뾰족한 주둥이에 털이 길고 큰 귀를 늘어뜨린 종이었다.
동물 프로그램에서 몇 번 보았을 뿐 종의 이름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놈은 내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짖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일으켜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내 몸에 묻은 남자애의 피냄새를 맡기라도 한 것처럼 살갑게 다가왔다. 나는 놈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대문이 잠겼다면 현관문도 잠겼을 게 뻔했다. 나는 2층 창문 불이 켜진 걸 확인하고 울타리 밖에 세워둔 캐리어를 끌어올렸다. 육중한 소리와 함께 지면이 울렸다. 개가 코를 킁킁대며 정신사납게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놈을 내버려 두고 캐리어를 끌고 뒷마당으로 걸어갔다. 녹은 눈에 젖은 땅이 밟을 때마다 푹푹 꺼지며 발자국을 남겼다. 이스로 욕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제길, 여기저기 흔적투성이군. 나는 거실로 이어지는 창문을 하나씩 흔들었다.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으니 한 군데 정도 열어놓았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역시나 거실로 이어지는 통유리 중에 하나가 열려 있었다. 나는 길게 드리워진 커튼 속으로 몸을 숨기며 안으로 들어왔다. 창문을 닫자 펄럭거리던 커튼이 얌전히 내려앉았다. 내 계획은 캐리어만 놓고 나오는 거였다. 지문도 흔적도 지운 가방을 놓고 오면 지들이 어쩔 거야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 이상은 생각해보지 못했다. 아니,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춘섬이만 같이 있었더라도 그 아줌마를 협박하고 부술려서 진상을 밝혀냈을 텐데. 나는 소파 옆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얼른 뒤돌아섰다. 이대로 빠져나가야지. 그러곤 마당에 찍힌 발자국을 흙으로 퍼덕던지에서 지우자. 그런 다음에 누구든 만나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야. 하얗게 굳은 얼굴로 나를 보고 있는 여자애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창문을 열었을 것이다. 여자애는 소리쳐 엄마 아빠를 부르지도 않고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창문에서 손을 떼고 돌아섰다.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너희 엄마한테 돌려줄 게 있어서 온 거야. 쉿. 여자애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난 직후였다. 2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느리다. 발을 질질 끌 듯 내려온 것은 그 아줌마였다. 망할 캐리어를 떠넘긴 그 여자. 나는 실루엣이 보이지 않길 바라며 황급히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여자가 거실을 한 바퀴 돌고 부엌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부엌에서 냉장고 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우유가 담긴 컵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성은아하고 딸의 이름을 몇 차례 불렀다. 조금 전에 그 여자애가 모습을 드러내자 여자가 우유컵을 내밀었다. 우유가 잠 안 오는데 좋다더라. 마시고 푹 자야지. 먹기 싫. 마셔. 여자가 여자의 턱을 잡고 컵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 어서 마시고 푹 자. 내 오빠처럼. 그래, 그렇게 착하게 굴어야지. 여자애가 마지막 한 모금까지 삼키는 걸 확인한 여자가 컵을 개수대에 헹구고 부엌을 빠져나갔다. 여자애는 여자가 사라지자마자 내 쪽으로 걸어와 내 팔을 잡아당겼다. 뭐 하는 거야? 나. 힘으로 뿌리치려면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큰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속절없이 끌려가고 말았다. 여자애가 나를 끌고 간 곳은 자기 방이었다. 분홍색 커튼, 아기자기한 물건들로 공주풍으로 꾸며져 있었다. 여자애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침대 밑에서 플라스틱 통을 하나 꺼내더니 구역질을 했다. 우유 특유의 비린내와 시큼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다. 아까 그 여자 너희 엄마지? 새엄마예요. 나는 설마 했더니 하며 고개를 저었다. 평범한 이야기에 새엄마만 등장하면 왜 불행한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걸까?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물론 있을 텐데 말이다. 남매와 아빠가 사는 가족에 나타난 여자. 그녀는 엄마가 되지만 제 자식이 아닌 아이들이 눈엣 가시로 보였을 것이다. 더구나 그녀는 아직 젊다. 요즘 늦둥이를 낳는 가정도 심심찮게 보이는 만큼 중년의 임신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놓은 제 자식들을 데려오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나는 여자의 가면처럼 하얗던 얼굴을 떠올렸다. 무서운 동화 속 새엄마나 마녀의 모습을 그 안에 대입시켜본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여자애가 나를 침대 뒤편으로 밀쳤다. 나는 밀려남과 동시에 몸을 최대한 작게 말았다. 타이밍 좋게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성은아, 성은아, 자니? 아직 안 자요. 일찍 자야지. 잠이 안 오면 우유 조금 더 줄까? 여자는 이불로 기어들어가는 딸을
저승사자처럼 지키고 서서 내려다보았다. 우유 얘기가 나오자 여자애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잘게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여자는 불을 끄고도 한참 문 앞에 서서 여자애가 잠드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여자애가 낮게 코를 골자 그제야 만족스러운 얼굴로 방에서 나갔다. 여자애는 여자가 나가자마자 침대 아래로 뛰어내려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자는 아직 소파 옆에 놓아둔 캐리어를 발견하지 못한 눈치였다. 내 신경은 온통 캐리어로 가 있었다. 그걸 생각하면 당장 이 집에서 도망쳐야 했다. 여자애가 다급하게 나를 붙잡았다.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내가? 여자애가 고개를 흔들었다. 겁에 질린 눈은 문 밖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여자의 엄마가 있을 터였다.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왜? 하고 물었다. 오늘 늦어도 내일이면 아저씨가 패거리를 끌고 들이닥칠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는 못할 테고 자기한테 복수하러 올 거랬어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머리가 띵했다. 아줌마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샘이었다. 여자애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줌마의 계획대로 함정에 빠졌을 터였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저도 오빠 옆으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되질 않았다. 여자애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원래는 오빠가 죽은 날에 실종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빠를 데리고 있다고. 나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내 아들을 데리고 있다. 춘섭과 내가 한 전화였다. 정확히는 내가 건 전화였지만 이제야 아줌마가 그토록 애달프게 아들을 돌려달라고 물고불고 했던 이유를 알겠다. 이미 짜놓은 각본이었다. 아들은 이미 죽은 상태였을 테고 그 시체를 처리할 방도를 몰라 실종신고를 하려던 찰나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람을 낚는 전화. 미끼를 덥석 문 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남매의 새엄마가 낚시꾼이었고 나는 물고기였다. 제기를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망설였다. 도움을 청할 곳은 함께 사기를 치던 그들 뿐이다. 아무리 자기 밑에 소속된 패거리라고 해도 이렇게 큰 사건에 얽힘 이상 모른 척할 게 뻔했다. 내 아빠는 알고 있어. 아빠는 내 말을 믿지 않아요. 무언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제가 증언할게요. 나는 여자애를 훑어봤다. 고작 열 몇 살 중학교도 올라가지 못한 어린애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그것도 제 부모가 오빠를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새엄마가 아저씨랑 통화한 걸 녹음했어요. 어디에 뒀는지 알아요. 내 말이 다 거짓말이고 아니 거짓이든 진실이든 내 부모가 납치당했다고 신고라도 하면 나보고 진짜 납치범이 되라고. 제가 죽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요. 아저씨는 저를 죽인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다. 알겠어. 우선은 이 집을 빠져나가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전부터 드르륵거리며 바닥을 끌고 다니는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다. 나는 창문으로 다가섰다. 2층이긴 했지만 그리 높지 않은 높이라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어 보였다. 정상적인 출구로. 나 혼자도 아니고 여자애까지 데리고 몰래 빠져나가기는 힘들었다. 계단에서든 1층에서든 마주치면 끝장이었다. 나는 다시 높이를 가늠했다. 여자애한테는 너무 높았다. 나는 시트를 찢어서 그중 한 가닥을 여자애의 허리에 묶었다. 가벼운 데다가 몇 미터 되지 않으니까 정교하게 밧줄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여자애는 떨지도 않고 창턱에 걸터앉아서 내가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넌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냐? 다 보여줬어요. 다음은 내 차례니까 두 눈 뜨고 똑바로 보라고. 뒷목이 뻣뻣하게 당겨왔다. 참 대단한 여자였다. 나는 여자애를 아래로 내리기 전에 문득 생각난 질문을 했다. 그런데 너 춘섭이라는 아저씨 알아? 김춘섭이라고. 나이는 나보다 조금 많고. 여자애는 고개를 저었다. 역시나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어린애들이 김춘섭 같은 사기꾼하고 얽힐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 새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발인을 마치고 왔다면 죽은 지 사나흘을 됐다는 뜻이었다. 며칠 동안 그와 내가 둘이서 사무실을 지키지 않았던가.
얼른 내려가. 거기 조심하. 무언가가 뒤통수를 내리쳤다.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의 손이 내 등을 밀었다. 와장창 몸이 튕겨나가는 게 느껴졌다. 눈 옆으로 유리 조각이 불꽃처럼 번쩍거리며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다. 몸이 붕 뜨는가 싶더니 곤두박질 쳤다. 우지끈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도 들렸다. 그 소리를 끝으로 기억이 끊어졌다. 눈앞이 새까맣게 물들었다. 눈을 뜨자마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얻어맞은 뒤통수도 뒤통수였지만 옆구리 쪽의 통증이 더욱 심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다. 짙은 피 냄새가 풍겼다. 아마 깨진 머리의 상처나 배에 난 상처에서 흐른 피인 모양이었다.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바람에 그에게 차질이 생겼어. 너는 왜 항상 속을 썩이니? 응? 왜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냔 말이야.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감기는 눈꺼풀에 겨우 힘을 주고 주변을 살폈다. 내 근처에 캐리어가 쓰러져 있었고 그곳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여자애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여자는 매서운 손으로 여자의 따귀를 몇 번 더 때리더니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캐리어를 걷어찼다. 이 집 꾸미는데 얼마나 공들였는지 알아? 다 소용없게 됐잖아. 여자의 입술 끝에서 담뱃불이 새빨갛게 불타올랐다. 나는 문득 낯설지 않은 흰색 플라스틱 통들을 발견했다. 귀발 유통이었다. 눈앞이 아찔하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불을 지르려는 것이다. 여자애가 고개를 돌리다 내가 눈을 뜬 것을 발견했다.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사람은 머리가 막 희끗해지기 시작한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막 퇴근한 듯한 차림새였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고약한 냄새에 코를 쥐어막더니 거실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우뚝 멈춰 섰다. 당신. 그는 피투성이가 된 딸을 내려다보던 눈으로 그 앞에 선 아내를 쳐다봤다. 당신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잖아. 미안해요. 거의 다 끝났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 저 남자는 뭐야? 얘는 이 꼴이 또 뭐고. 그가 딸의 어깨를 거칠게 돌려세웠다. 얼굴 가득한 폭력의 흔적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열을 토해냈다. 애 몸에 흠집 내지 말랬지. 제 자식 학대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게 할 셈이야. 의심조차 사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했잖아. 소문이라도 나봐. 교수인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글쎄 성은이 제가 저 남자랑 도망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제 오빠처럼 얌전히 죽으면 얼마나 좋아. 당신. 아빠야. 남자가 말을 멈추고 제 소매 뿌리를 잡은 딸을 내려다보았다. 여자애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 보는 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서글픈 울음이었다. 아빠가 믿어주지 않는다던 여자의 말이 생각났다. 그는 새엄마의 폭력과 살인을 믿어주지 않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공범이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서 딸애와 시선을 맞추고는 다정하게 말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고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말을 남겨두고 몸을 돌려 2층으로 올랐다. 여자의 시선이 내 얼굴에 닿았다. 나는 아직 정신을 잃은 척 눈을 꾹 감았다. 가까이 와서 확인하는 듯 하더니 점점 멀어졌다. 남편을 쫓아 올라온 모양인지 계단을 밟는 소리가 이어졌다. 일어나봐. 지금 도망쳐야 해. 낯익은 목소리였다. 나는 눈을 번쩍 떴다. 김춘섭. 너. 감쪽같이 사라졌던 춘섭이 내 옆에 서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형님이 내가 죽었다고 발인을 맞췄니 하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나 좀 풀어줘. 그리고 어서 경찰에. 나는 못 풀어줘. 성은아, 내가 이리 와서 도와줄래? 폭풍이라도 몰아친 듯한 것이 한복판에 서 있는 춘섭의 모습이 낯설었다. 너무나 말끔했다.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와 머리에는 눈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신발에는 흙조차 묻어있지 않았다. 여자애가 서툰 손놀림으로 포박을 풀어냈다. 나는 풀려나자마자 인상을 쓰며 춘섭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눈을 떴다. 손안에 잡힌 춘섭의 몸이 점점 작아지더니
소년의 몸이 되었던 것이다. 세월의 풍파를 간직한 사기꾼의 사나운 얼굴이 곱상한 사내 아이의 얼굴로 변했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었다. 여자애가 춘섭을, 아니 소년을 와락 끌어안았다. 오빠. 나는 캐리어 속에서 부패하고 있던 소년의 이목구비를 떠올렸다. 그러나 팽창한 살덩이만 생각날 뿐이었다. 오빠가 구하러 올 줄 알았어. 나는 안고 있는 남매를 보며 멍하니 중얼거렸다.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처음부터 춘섭이인 척하면서 남자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동생의 품에서 나오며 말했다. 지금 도망쳐야 해. 새엄마가 아빠를 설득했어. 둘이서 같이 내려올 거야. 녹음한 파일이 있다고 했잖아. 소용없어. 그가 고개를 저으며 한편에 놓여있는 휘발유통을 가리켰다.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을 거야. 형이 연루됐었다는 증거도, 내가 새엄마한테 살해당했다는 증거도. 그럼 귀한한테 습격당한 걸로 끝난다는 거야? 글쎄, 그것까진 나도 모르겠어.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먼저 모습을 보인 것은 아이들의 아빠였다. 그의 손에는 골프채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이 무슨 용도인지는 뻔했다. 그는 서 있는 나를 보고 놀란 듯하더니 내 옆에 있는 남자아이를 보고는 숨을 멈췄다. 말도 안 돼. 그의 아내가 뒤따라 내려오더니 곧장 내 쪽으로 달려들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휘발유통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여자는 내 배에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며 등이 휘발유에 젖어가는 게 느껴졌다. 누군가 불씨만 댕기면 내 몸은 삽시간에 불길에 사로잡힐 터였다. 그리고 그 역할은 남자의 몫이었다. 여자가 성난 목소리로 뭐해요? 라고 남편을 재촉했다. 그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골프채를 단단히 틀어주었다. 첫 번째 타깃은 가까이 있는 자신의 딸이었다. 힘껏 휘두른 골프채가 비껴나갔다. 여자애가 재빨리 몸을 숙이고 내 쪽으로 달려왔다. 나는 여자를 떼어놓기 위해 허우적거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머리 쪽에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다. 눈꺼풀이 가물거렸다. 막 눈이 감기려는 순간 무슨 일인지 여자가 손을 놓았다. 나는 기침을 쏟아내며 여자의 몸을 밀쳐냈다. 여자는 힘없이 내 위에서 밀려나 옆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자신의 목덜미를 붙잡고 있었다. 너, 여자애였다. 여자애가 부러진 유리 조각을 들고 있었다. 나머지 조각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는 뻔했다. 여자의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남자가 황급히 달려와 상처를 압박했지만 그럴수록 유리가 더욱 깊이 파고들 뿐이었다. 남자가 분노로 파랗게 물든 눈으로 우리를 노려봤다. 나는 여자애를 얼른 잡아당기며 동시에 뒷걸음질 쳤다. 남자가 아내의 피에 흠뻑 잠긴 골프채를 다시 집어드는 모습이 보였다. 손에 서늘한 유리창의 촉감이 느껴졌다. 나는 얼른 문을 열고 여자애를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곤 뛰어오는 남자를 향해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다. 유리 재떨이가 남자의 왼쪽 눈에 명중했다. 그가 눈을 감싸며 비명을 내질렀다. 나는 얼른 돌아서서 뒷마당으로 뛰어나갔다. 여자애는 걔를 꽉 끌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창문을 닫았다. 한 번의 손짓에 깨져나갈 것을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한 행동이었다. 남자가 입술을 틀어 올리며 골프채를 높이 쳐들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유리 조각이 쏟아지지도 하여름이 들리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하기만 했다. 다시 눈을 뜨고 보니 남자가 골프채를 든 자세 그대로 멈춰 있었다. 남자아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등에 매달려서 양팔을 꽉 붙들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끌려가듯 점점 뒤로 뒷걸음질 쳤다. 일그러진 입술이 최대치로 벌어져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순간 그의 발밑에서 불꽃이 터졌다. 작은 불꽃은 바닥에 쏟아진 휘발유에 옮겨붙어서 가구를 삽시간에 집어삼켰다. 남자는 보이지 않는 것에 가로막혀 붙잡힌 채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산채로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끔찍한 광경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여자애를 찾았다. 여자애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기절했는지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없었다. 나는 그 작은 몸을 안아 올렸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지만 이미 어두워진 하늘에 섞여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이웃집을 보았다. 불이 난 것을 알아차리고 소방차가 도착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나는 어두운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워뒀다.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걸어야 했다. 춘섭인지 소년인지 모를 희끗한 형체도 함께였다. 나는 품에 안긴 여자애를 보며 입을 달싹였다. 그는 내 질문을 알고 있다는 듯이 설명했다. 동생한테 보험금이 돌아갈 거예요. 원래는 아빠가 우리를 죽이고 받으려던 거였지만 서울에 이모가 살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영어는 그 힘이 다 안 돼 한낮의 아지랑이처럼 아른아른하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마침 정신을 차린 여자아이가 고물거리며 내 품에서 벗어나려 했다. 아이를 내려놓고 보니 내 꼴이 말이 아니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아이가 얼른 내 옆으로 다가왔다. 절뚝절뚝. 여자애의 작은 어깨가 나를 부축했다. 옆구리에 박힌 유리 조각이 깊이 파고들었으나 비명을 삼키며 서둘러 그곳에서 벗어났다. 고지었다는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다. 플라스틱이며 코팅된 가구들이 타오르자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으나 여자애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어서 가야 하며 나를 재촉했다. 나는 춘섭의 모습에서 소년의 모습으로 변하던 영혼을 떠올렸다. 죽어서나마 동생을 지키기 위해 나 같은 사기꾼한테 찾아온 오빠의 영혼을. 눈가가 시큰거렸다. 나는 여자애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 우리가 탄 차가 소리 없이 그곳을 빠져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 미래. 회장 안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가득 울려 퍼졌다. 많은 사람들의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델핀 박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졌다. 델핀은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던 국회의원과 간단한 악수를 나눈 후 천천히 회장 안을 둘러보았다. 델핀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와인을 홀짝이는 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씩 본 적이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혹은 매주 아침마다 델핀의 연구실 앞에 떨어져 있는 신문 잡지에서 모두 제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주인공은 이들이 아니었다. 다름 아닌 자신, 델핀이었다. 그 사실이 델핀에게는 너무도 감격스러웠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대견해 했다. 아, 오셨습니까? 고지어 델핀은 유명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와 마주쳤다. 이 이벤트는 이미 이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져 있었다. 그만큼 중대하고도 위대한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이벤트였고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델핀과 그의 조수들이 만들어낸 실험의 결과물에 쏠려 있었다. 델핀 박사님,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선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감격스럽네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하하, 그렇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사님, 이번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델핀은 잠시 고민하는 척 자신의 턱수염을 매만졌다. 사실 대답은 뻔했다. 성공, 무조건 성공이었다. 이미 수많은 임상실험을 거쳐 계획의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어냈고 델핀 자신이 만들어낸 실험물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대답을 기다리는 기자의 표정을 길게 쳐다본 델핀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직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행사는 별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전 이만 자리를 떠나봐야겠습니다. 인사를 드려야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행사를 마친 뒤 다시 뵈도록 하겠습니다. 델핀은 작게 고개를 숙이곤 자리를 벗어났다. 인사를 해야 하는 사람 따윈 없었다. 델핀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회장 안을 둘러보았다. 어느새 방금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 사람들의 모습을 둘러보던 델핀의 눈에 누군가의 얼굴이 들어왔다. 외국의 유명인사 뒤편으로 보이는 익숙한 얼굴. 이 나라의 최상위층에 서 있는 인물, 대통령이었다. 대통령과의 인사는 이미 마친 뒤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얼굴을 볼 때마다 델핀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의 대통령까지 참석한 행사라니. 게다가 행사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니. 몇 번을 곱씹어봐도 진정이 되질 않았다. 오늘 밤 잠들기는 글렀다고 생각하며 델핀은
빈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박사님, 시작 30분 전입니다. 조수인 세라가 그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그렇게 말하며 델피는 자신의 손목시계로 시선을 옮겼다. 5시 30분. 그리고 다시 시선을 옮겼다. 델핀의 시선이 향한 곳은 거대한 천으로 뒤덮여 있는 거대한 물체였다. 앞으로 30분 후면 저 기계의 스위치를 누르게 된다. 스위치를 누를 생각을 하니 흥분의 몸이 부르르 떨려왔다. 난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네. 캔과 맥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해주게. 조수는 고개를 끄덕이곤 그 물체 쪽으로 걸어갔다.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교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데이피는 뒤를 돌아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다. 사실 화장실에 갈 이유는 없었다. 단지 남은 시간 동안 잠시 혼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뿐이었다. 사실 아까 기자와의 대화에는 작은 오류가 있었다. 이론상으로도 완벽하다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었다. 박사의 실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것은 정말 과학적으로도 이론상으로도 완벽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실험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세상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날지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건 데이핀의 과학적 지능이 부족해서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세상 그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아,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인간이 이 단계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격할 만한 일이었다. 박사가 만들어낸 기계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문제에 대한 생각을 뒤로하고 박사는 또다시 실실 웃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질 않았다. 다들 괴짜라고만 불렸던 자신이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박사가 만든 기계는 다름 아닌 타임머신이었다. 이제 인간은 시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것이다. 인류 최초로 타임머신을 만든 박사. 델핀 넬하우스라고 말이다. 박사는 화장실의 빈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 칸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회장에서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모든 와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세라는 회장 안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5시 55분. 이미 회장 안의 사람들은 대부분 천으로 가려진 타임머신의 앞에서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까 화장실에 간다고 사라진 뒤 그 누구도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다. 세라는 초조한 마음에 신고 있던 신발로 땅을 툭툭 차기 시작했다. 이미 실험 준비는 모두 끝난 뒤였다. 켄과 맥은 형광색의 옷을 입은 뒤 타임머신 안에서 누워 있었다. 이제 델핀이 스위치만 누르면 저 둘은 3분의 시간 동안 타임리프를 한 뒤 24시간, 즉 내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간 그들이 할 일은 없었다. 10분 동안 미래를 체험한 뒤 안전하게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 시계의 바늘은 어느새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세라가 휴대폰을 꺼내들어 박사에게 전화를 건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화장실 방향에서 박사가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세라는 작게 표정을 찡그렸다. 박사의 모습이 상당히 바뀌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검은 정장과 구두를 신고 있던 방금 전까지의 모습과는 달리 박사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박사는 언제나 흰 가운만을 고집했다. 실험실에 처박혀 연구를 진행할 때도 숙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잘 때도 저 가운을 입고 생활했다. 사실 이번 행사에도 저 가운을 입고 오겠다는 걸 세라 자신이 신신당부하여 정장과 구두를 입고 오게 한 것이다. 화장실에 가서 저 가운으로 갈아입은 건가? 그렇게까지 저 가운을 입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세라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박사가 자신의 눈앞까지 다가오자 그제야 박사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도 취해 빠져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던 남자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스위치만 누르시면 돼요. 세라가 말했지만 박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내기 전 입을 틀어막고 작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세라는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느덧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두 사람을 향해 있었다.
이제 타임머신을 가리고 있는 천을 걷어내고 스위치를 누를 차례였지만 무슨 이유인지 박사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이마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멍하니 천 쪽가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소리가 들리자 참다 못한 세라가 천을 걷어냈다. 우오, 저게 바로. 회장 안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타임머신의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이 매일 당연한 반응이었다.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타임머신의 내부가 비쳤다. 그 안에는 켄과 맥, 두 사람이 눈에 띄는 형광색 옷을 입은 채 조금은 불편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바깥을 향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박사님 이제 스위치를. 세라가 말했지만 이번에도 박사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 세라가 박사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자 박사의 고개가 세라를 향해 돌려졌다. 그의 표정은 너무도 괴로워 보였다. 그가 지금 깊은 고뇌에 빠져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대체 무슨 고뇌를 하고 있느냐는 사실이었다. 이번 실험의 결과를 보기가 두려워진 걸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었다. 박사는 전부터 이번 행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스위치를 누르고 싶다며 징징거렸었다. 그게 아니면 혹시 이번 실험이 발생한 뒤에 세계에 일어날 후유증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 그 후유증은 애당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박사가 그런 걸 신경 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이리도 고민하는 걸까? 박사님, 스위치를 누르셔야 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세라가 말하자 박사는 고개를 돌려든 뒤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하나 같은 전 세계 국가의 수뇌부들이었다. 지금 박사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다면 박사는 분명 전 세계적으로 열받을게 뻔했다. 이름 없는 연구실에 몇 사람쯤을 사회적으로 생매장시키는 건 저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박사님. 세라가 작게 소리쳤다. 그러자 박사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어라? 그제 눈치챈 거지만 박사의 손목에는 털장갑이 끼어 있었다. 지금은 6월이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이 계절의 털장갑이라니. 이 남자가 드디어 미쳐버린 걸까 하고 세라는 생각했다. 박사님이 안 누르시면 제가 보다 못한 세라가 입을 연 그 순간이었다. 박사는 이를 꽉 깨물며 타임머신의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자 타임머신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덜컹거렸다. 타임머신의 흔들림은 미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에 존재하는 테이블 위의 와인은 모두 흔들렸다. 이건 타임머신의 흔들림 때문이 아니었다. 시간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작은 충격이었다. 아마 이 흔들림은 전 세계에 울리고 있으리라. 사람이 느낄 정도의 떨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눈 깜짝할 새였다. 어느 순간 타임머신에 타고 있던 켄과 맥은 온데간다 없었다. 그 자리에는 비어있는 두 침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금 저 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공간에서 3분간의 타임리프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3분 후면 저들은 24시간 후의 미래로 향할 것이고 3분 후면 이곳에는 24시간 후의 미래에 존재하던 저 둘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스위치를 누른 박사는 온몸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 박사의 모습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회장 안의 사람들은 사라진 두 사람에 대해 떠들며 열광할 뿐이었다. 세라가 박사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박사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어 무언가를 이리저리 터치하더니 이내 휴대전화를 세라의 눈앞에 내밀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가 내민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에 적혀있던 단어였다. 세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박사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다. 행사순을 맞추자면 지금쯤 박사가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명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박사는 화장실에 가고 없었다. 세라는 한숨을 내쉬며 등을 돌려 사람들에게 한 발짝 다가간 뒤 입을 열었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저 둘은 3분 동안 타임리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분이 지난 후 지금 사라진 저 둘은 10분 동안 24시간 후의 미래에 도달해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는 미래에 살던 그 둘이 10분 동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환 법칙이란
겁니다. 이곳에 살던 그들이 미래로 간다면 미래에 살던 그들은 과거로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이번 실험은 성공적입니다. 델핀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회장의 가운데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타임머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델핀은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지금 저 안에 아무도 없는 걸까? 왜 타임머신을 가리고 있던 천은 지워져 있는 걸까? 박사는 시계를 바라보고 있던 조수에게로 다가갔다. 오셨네요. 내가 너무 늦었군. 자, 어서 행사를 시작하지.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 집에 돌아가겠어. 그나저나 켄과 맥은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거지?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화라 하지 않았었나? 네. 박사의 말에 조수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다. 그런 조수의 표정을 델핀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나? 조수의 표정이 점점 굳었다. 마치 미치 광희를 보는 듯한 그 표정의 델핀은 괜스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박사님, 정신 차리세요. 스위치는 방금 박사님이 누르셨잖아요. 허허, 짓궂은 장난치지 말게. 나는 지금까지 화장실에 있었어. 창피하게도 변기에 앉은 채 잠이 들어버렸지만 말이야.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시신 것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타임머신 안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켄과 맥은 미래로 갔어요. 박사님이 누른 스위치 때문에 말이에요. 델핀은 자신의 머리가 더욱 지끈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고 고개를 돌려 타임머신의 안을 바라보았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말 자신이 스위치를 눌렀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치 화장실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기억이 잘려나간 듯했다. 지금 내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렸다는 말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박사님은 분명 스위치를 눌렀어요. 이 회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다고요. 그런데 박사님. 주수, 세라는 말을 멈추고 델핀의 위아래를 훑었다. 그리고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옷은 언제 갈아입으신 거죠? 방금 전에는 분명 흰 가운에 털장갑이었는데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건가? 나는 자네의 당부대로 흰 가운을 입고 오지 않았어. 게다가 이 한여름의 털장갑이라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게. 델핀의 말에 세라는 무언가 고뇌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에 못지않게 델핀의 표정에도 고뇌가 묻어져 나왔다. 지금은 전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 투성이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 델핀이 습관처럼 자신의 입술을 깨문 그 순간이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모든 와인이 일순간 흔들렸다. 타임머신이 시간을 이동할 때 생기는 작은 충격파였다. 흔들리는 와인의 모습을 보는 델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자신이 스위치를 누른 걸까? 그런 고민을 해결이라도 해주는 듯 유리창 너머로 타임머신의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두 명의 남자가 누워 있었다. 켄과 맥이었다. 다른 점은 그들이 준비해 두었던 형광옷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부분은 델핀 자신이 스위치를 눌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델핀은 끙하며 신음을 내뱉었다. 정말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듯한 기분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뒤로 한 채 델핀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타임머신의 문 쪽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자 김 빠지는 소리를 내며 타임머신의 문이 열렸다. 그 둘의 표정에는 당황함이 묻어져 있었다. 지금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당황할 일은 아니었다. 이 둘은 분명 어제 예장에서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을 탄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시간에 과거로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런데 왜 이리 당황하는 거지? 과거로 오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일은 그런 사실을 까먹을 정도로 긴급한 일이 발생하는 걸까?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델핀 자신이 스위치를 누른 기억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세라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스위치를 눌렀고 켄과 맥은 시간 여행을 완벽하게 해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미래의 켄과 맥이 바로 그 증거였다. 어느 쪽이 됐든 자신의 실험이 성공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어떤가, 과거로 오게 된 소감이.
그 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당황함에 짓눌려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도 자신들이 왜 과거로 오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생각이 난 듯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델핀의 질문에 그들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 모습에 델핀은 살짝 짜증이 났다. 지금 대체 뭘 하자는 걸까? 왜 말이 없나? 당황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세라 또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금 장난이라도 치자는 것일까? 아니면 혹시 시간여행을 한 부작용으로 벙어리가 되어버린 걸까? 그렇다면 이 실험은 결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델핀도 그녀와 같은 생각을 한데 말을 해보려는 그의 목소리에 한껏 힘이 들어가 있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익힌 회장의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을 마주댄 채 수군거리고 있었다. 델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윽박지름에 다다랐다. 박사님 진정하세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나? 지금 나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우리가 우려했던 시간여행의 부작용이란 게 이런 결과인가? 시간여행의 대가로 벙어리가 되는 게 그럼 그걸 대체 어찌 성공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 이대로라면 이건 실패라고. 델핀이 흥분해 못 이겨 소리쳤다. 세라는 그런 델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 또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왔던 실험이 이런 결과로 막을 내리는 걸 원치 않고 있을 것이다. 그건 델핀도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에 델핀은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말을 해봐. 말을 해보란 말이에. 델핀의 손이 하늘로 축혀 올려졌다. 세라가 그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한 발 늦었다. 델핀의 손은 켄의 얼굴을 그대로 가격했고 켄은 아 하는 단말마에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비명을 지른 켄의 얼굴이 시퍼래졌다. 절대 델핀의 주먹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벙어리가 되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켄이 조용히 신음했다. 그런 켄의 모습을 바라보던 맥 또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표정이 굳어가고 있었다. 델핀과 세라의 표정에는 당황함이 묻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러다 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델핀의 멱살을 잡았다. 대체 왜 스위치를. 그 순간이었다. 켄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고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갔다. 델핀은 드러나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 세라 또한 벌벌 떨리는 몸으로 천천히 켄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목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다 댄 그녀의 얼굴은 더더욱 굳어가기만 했다. 고개를 들고 델핀을 바라본 세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대체 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자신의 주먹 때문에?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어느 뭐로보나 맞는 대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대체 왜 죽은 걸까? 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맥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주먹을 맞은 켄은 신음소리를 내었고 그제야 다 포기한 듯 말을 하기 시작했다. 말 때문에, 소리를 냈기 때문에 죽은 걸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린가? 소리를 내서 죽었다니. 이건 너무 터무니없지 않은가? 회장 안은 이미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듯 아까와 같은 비명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몇몇의 사람들은 천천히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끝이다. 타임머신의 후유증으로 말을 하면 죽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모두 끝이다. 지금까지 연구해온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회장 안에서 타임머신 내부의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몇이 그들에게로 다가오려던 그 순간 켄과 맥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회장 안에는 또다시 작은 흔들거림이 찾아왔다. 10분이 지난 건가? 이제 3분 후면 미래로 갔던 켄과 맥이 돌아오겠지. 중년의 남자가 천천히 다가와 멍하니 서 있는 델핀과 세라를 바라보며 물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가? 그 남자는 갑자기 왜 쓰러진 거고? 델핀의 머리에서 작게 빛이 피어올랐다. 왜 그 남자가 쓰러진 거냐고. 밖에서 본다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행히도 타임머신 내부를 보여주는 유리창은 그다지 크지 않는다.
게다가 켄이 누워있던 침대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유리창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들은 켄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한 걸까? 그렇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넘어갈 수 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이 실험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었다. 그저 이틀 사이에 2번이나 타임리프를 해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정한 것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였는데 조금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델핀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세라가 당황한 듯 그녀의 두 눈이 크게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델핀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그들은 어디로 간 거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기 있던 그들은 다시 미래로 갔던 그 둘이 이제 3분 후면 나타날 겁니다. 나타난다. 나타나야만 했다. 만약 이 계획에 문제가 생겨 3분 후 미래로 떠났던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델핀의 이 거짓말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다. 델핀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명예를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돌아와야만 했다. 그렇다면 결국 실험은 네, 성공입니다. 델핀은 작게 미소 지었다. 한박 웃음까지는 지을 수가 없었다. 세라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델핀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곧 3분이 지난다. 그들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 생각하니 델핀은 자연스럽게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흘렀다. 얘의 흔들림과 함께 두 사람이 델핀의 눈앞에 나타났다. 형광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 켄과 맥이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서 있는 델핀과 세라, 그리고 한 남자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입니까? 켄이 입을 열었다. 그 사실에 델핀은 눈물을 흘릴 뻔했다. 켄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 돌아왔고 말을 할 수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이 실험은 성공으로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돈도 권력도 이제 그것들이 델핀의 소유물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다행히도 델핀이 켄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그날 인터넷에는 온통 타임머신 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기사만 올라왔다. 기사 중에는 델핀 박사, 실험에 성공할 줄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다. 아까 만났던 그 기자가 쓴 것이리라. 연구소에 돌아온 세라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들에게 벌어진 사태를 알고 있는 건 델핀과 세라 그 둘뿐이었다. 켄과 맥은 내일에 대한 사실을 델핀에게 늘어놓기 바빴다. 대부분 쓸데없는 이야기뿐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델핀의 신경을 건드리는 말이 있었다. 미래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사님도 세라 양도요. 그게 무슨 말이지?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밖으로 나가봤는데 다들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건 텔레비전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뉴스에서도 글 쓰듯이 자막으로 내용을 설명했거든요. 진짜 이상하죠? 델핀은 생각에 빠졌다. 아무래도 내일 전 세계에는 큰일이 생기는 것이 분명했다. 말을 하면 안 되는 일 말이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타임머신을 타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내일 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전자의 경우라면 타임머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큰 일이겠지만 델핀 자신에게는 오히려 좋은 구실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일이란 게 내일만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 어쩌면 한 달 후도 몇 년 후도 말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었다. 모든 건 내일 알게 될 것이다. 델핀은 눈을 떴다.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향한 델핀은 간단한 세면을 마친 뒤 잠잘 때 입고 있던 가운을 빨래통에 던진 뒤 옷걸이 걸려있던 흰 가운을 걸쳤다. 가운은 정말 편했다. 왠지 이 옷을 입고 있자면 실험에 대한 집중도가 늘어나는 듯했다. 물론 기분 탓이겠지만 말이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말을 하면 안 되는 날. 그걸 델핀은 잘 알고 있었다. 델핀은 서둘러 연구실로 향했다. 일어나자마자 연구실로 달려가는 건 오랜 습관이었다.
아침에 하는 실험이 가장 효율이 높다고 항상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연구실의 문을 열자 안에는 세라와 맥, 그리고 켄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별일이 다 있군 하고 생각하며 천천히 그들의 옆에 다가갔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워 보였다. 델핀이 궁금해하자 그들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노트북을 델핀의 방향으로 돌리며 손가락으로 델핀의 손목을 가리켰다. 델핀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하마터면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낼 뻔했다. 자신의 손목에는 파란색으로 1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델핀은 노트북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소리를 내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딱 봐도 이상한 제목의 기사였다. 델핀은 서둘러 기사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기사를 읽은 델핀의 표정은 삽시간 만에 굳어갔다. 소리를 내면 죽는다고? 손목에 있는 이 숫자는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기사의 내용은 델핀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한 건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델핀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뜬금없이 소리를 내면 죽는다니.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이 숫자는 대체 언제 생겨난 것일까? 게다가 1이라니. 한 번이라도 소리를 내면 죽는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델핀의 표정을 본 세라가 노트북을 돌려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돌려 델핀에게 보여주었다. 시간여행의 부작용입니다. 그래, 물론 그도 알고 있었다. 시간여행을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시간여행을 할 때는 항상 타임 패러독스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굳이 패러독스가 아니라도 시간여행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만약 미래 또는 과거로 간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낳고 그 실수는 또 다른 실수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 그러면 시간은 엉켜버린다. 그렇다면 대체 이 정체불명의 부작용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델핀은 켄과 맥을 바라보았다. 대체 이 둘이 미래에 가서 한 어떤 행위가 이런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걸까? 이들은 대체 오늘 무엇을 한 걸까? 그건 알 수가 없었다. 켄과 맥에게 물어봤자 모른다고 답할 게 뻔했다. 델핀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은 뒤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어 땀을 닦아냈다. 어떡하실 건가요? 세라가 메모장에 적었다. 그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이대로 흘러간다면 분명 이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문제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 평생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지속될 사건일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인 거지? 델핀의 고뇌를 바라보던 세라가 답답한 듯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로 가서 박사님이 스위치를 누르는 걸 막는 거예요. 그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다면 켄과 맥은 미래로 가지 않을 거고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델핀은 숨이 턱 막혀왔다. 스위치를 누르는 걸 막는다고? 그렇다면 모든 걸 포기해야만 한다. 돈도, 권력도,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명예도 두 번 다시 그런 회장의 주인공으로 보내는 날이 없게 된다. 델핀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앞으로 평생 말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박사님이 안 하시겠다면 제가 할게요. 그래, 알고 있었다. 어쩔 수 없다. 델핀 자신의 인생 하나를 버리는 것과 전 세계 사람들의 목숨. 이건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무엇이 정답인지 알아낼 수 있었다. 켄과 맥은 약간 두려운 표정으로 델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델핀은 마음을 먹은 듯 고개를 끄덕이곤 휴대전화를 꺼내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내가 하지. 준비는 모두 마쳤다. 델핀은 타임머신의 안에서 자신이 과거로 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새 조수들이 열심히 타임머신을 조작하고 있었다. 가온의 끝자락이 침대에 걸려서 조금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유리창 밖에서 세라가 다 됐다는 신호를 보냈고 델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만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순간 조수들의 얼굴을 바라보던 델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본능적으로 세라가 스위치를 눌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자신의 몸은 3분간 시간여행의 준비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론상으로 3분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3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과거 혹은 미래에서는 3분이 지나겠지만 움직이는 시간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다. 캄캄했던 눈앞에 점점 빛이 들어왔다. 이윽고 완전히 정신을 차린 난 이곳이 회장의 화장실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분명 어제 세라에게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떠났던 그때였다. 정확히 그 시간이라니. 델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분명 어제 자신은 여기서 앞으로의 찬란한 미래와 실험의 부작용에 대한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부작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미래 쪽에 더 신경이 쓰여 있었는데 델피는 작게 한숨을 쉬려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입을 막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둔 털장갑을 양손에 끼웠다. 끼자마자 느껴지는 후끈한 기운에 곧바로 벗고 싶은 욕구에 휩싸였지만 자신의 오른쪽 손목에 생긴 일이란 숫자 때문에 벗을 수가 없었다. 한쪽만 끼는 건 더욱 의심받을 것 같아서 양쪽 다 끼었다. 델피는 천천히 회장 쪽으로 걸어 나갔다. 저 멀리서 땅을 차고 있는 세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 옆에는 천에 가려진 타임머신의 모습이 보였다. 한 걸음 한 걸음 타임머신에 다가갈수록 델핀의 고뇌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정말 스위치를 누르지 말아야 할까? 누르지 않는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각국의 수뇌부들이 이 실험만을 델핀이 스위치를 누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기대를 모두 허투루 만들어버린다면 자신의 존재가 생매장되는 건 문제도 아닐 것이다. 털장갑을 낀 양손에서 땀이 흐르는 듯 했다. 델핀은 타임머신의 앞에 섰다. 원래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천을 걷어내고 스위치를 누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은 등을 돌려 회장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쉽사리 몸이 움직여주지 않았다.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스위치만 누르시면 돼요. 세라가 옆에서 말했다. 하지만 델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움직이지 않는 몸을 부여잡고 서 있을 뿐이었다. 사실 자신도 지금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평생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여기서 그만둔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도 됐다.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돈과 명예는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잉여인간으로 살아가며 말을 할 수 있게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 그 순간이었다. 세라가 멋대로 타임머신을 가리고 있던 천을 치웠다. 헐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타임머신의 모습이 드러났다. 회장 안의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며 수군거렸다. 젠장. 델핀이 시선을 돌려 세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내일에 너는 나에게 스위치를 누르지 말라고 하고 지금 너는 나에게 스위치를 누르라고 하고 있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박사님, 스위치를 누르셔야 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세라가 또 옆에서 짓거렸다. 그만 좀 떠들어. 나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델피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원래라면 마음속이 아닌 밖으로 꺼냈을 이야기였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자신의 손목에 쓰여있는 숫자의 1의 존재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박사님. 젠장, 어떻게 해야 하지? 누르면 안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아도 안 된다. 세계를 위해 나를 희생할 것인가? 나를 위해 세계를 희생한 것인가? 델피는 입술을 물어뜯었다.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박사님이 안 누르시면 제가 젠장할. 델핀의 손이 스위치를 향해 움직였다.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의 와인이 모두 흔들렸다. 어느새 타임머신 안의 캔과 맥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다 끝났어. 델핀은 다리의 힘이 풀렸다. 몸을 지탱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래, 이러면 잘 된 거였다. 말을 하면 죽는 이 증세가 캔과 맥이 미래로 갔기 때문에 타임머신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타임머신에 관한 델핀의 실험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고 부작용이 부작용인 만큼 혼란스러운 세상에 기대했던 만큼의 돈과 명예는 못 얻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었다. 이 증세는 단순히 조심하면 된다.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며 생활한다면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또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을 것이다.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뿐이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데이핀은 허무한 웃음을 지었다. 세라가 데이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 손을 잡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데이핀은 휴대전화의 메시지 버튼을 누른 후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는 문장을 타이핑했다. 세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데이핀은 천천히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곧 10분이 지난다. 그 전에 화장실로 가야만 한다. 원래 이곳에 있던 나는 지금쯤 24시간 후 세라와 켄, 맥의 앞으로 갔겠지. 원래의 나에 대한 건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사실 미리 준비해둔 약이 있기 때문이다. 10에서 20분간의 기억을 깡그리 지워버리는 약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 아마도 세라는 그걸 원래의 나에게 주입시켰을 것이다. 이제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데이핀은 화장실의 칸 안에 들어가 힘없이 변기의 뚜껑을 닫은 후 그 위에 앉았다. 땀이 벌벌 나는 장갑을 벗어서 주머니에 넣은 후 담배를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담배는 보이지 않았고 데이핀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데이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신을 차린 데이핀의 눈앞에는 3명의 조수가 의자에 앉아 데이핀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라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타이핑한 뒤 데이핀에게 보여주었다. 스위치는 어떻게 됐나요? 데이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수들의 표정은 삽시간에 굳어졌다. 대체 왜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냐는 듯한 말을 당장이라도 입 밖에 내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다. 데이핀은 노트북을 받아 들곤 재빨리 타이핑을 시작했다. 아무런 문제도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야. 우린 보상을 받아야만 해. 근데 그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포기할 순 없어. 이 증세는 얼마 안 가 사라질 게 분명해. 전 세계 사람들은 그때까지 조심만 하면 돼. 소리를 내는 걸 최대한 억제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 분명 아무도, 그 누구도 죽지 않고 끝날 일이야. 데이핀이 쓴 문장을 보며 그들은 모두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세라가 노트북을 빼앗아 타이핑을 시작했다. 그게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사님은 지금 개인의 소유욕을 대가로 전 세계 사람들의 목숨을 궁지에 내몰았어요. 이건 잘못됐어요. 아무도 죽지 않고 해결될 거라고요.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 죽을 거예요. 박사님도 우리도. 아니, 아무도 안 죽어. 조심만 하면 돼. 켄과 맥 또한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데이핀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택한 일이 정말 잘못된 걸까? 아니, 이건 데이핀 스스로의 소유욕이 아니었다. 켄과 맥, 그리고 세라를 위한 일이기도 했다. 이들도 자신의 평생을 걸쳐 연구해온 우리의 결과물이 고작 이 정도 일로 무산되는 걸 원치 않을 게 분명하지 않는가? 분명 원치 않을 것이다. 아무도 안 죽어. 데이핀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순간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데이핀의 옆에 앉아있던 켄과 맥이 사라졌다. 데이핀과 세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무슨 일? 여기까지 생각을 마친 데이핀은 곧이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켄과 맥의 모습에 두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켄과 맥은 형광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다. 그래, 이 시간에 켄과 맥은 교환 법칙에 의해 과거 어제로 가게 된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희가 여기 올 걸 알고 계셨겠죠? 켄이 말했다. 데이핀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세라 또한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노트북의 키보드를 누르던 그녀는 이윽고 노트북을 돌려 데이핀에게 보여주었다. 한 명 죽었네요. 대체 왜 스위치를... 켄의 목소리가 데이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박사님, 왜 말을 안 하시는 거죠?